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차등 적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 기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쉽지 않아 보이고 제대로 된 통계 자료가 없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을 언급하면서 아이디어 수준이라 선을 그었지만 그간의 원론적 입장보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으로 일정 폭의 밴드를 주고 지방에서 결정을 좀 준다든지 하는 것들도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김 부총리의 발언대로라면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안은 일본처럼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기준, 즉 지역별 물가 동향, 임대료 수준, 구매력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자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단 차등화를 요구해온 업계에선 업종, 규모별 조건은 빠졌지만 반갑다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는 전향적인 자세로 사실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먼저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차등화 자체에 동의할지가 미지수인 데다 차등 적용 기준을 마련할 지역경제 통계 인프라가 부족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어느 지역을 나눌 것이냐부터 해서 이게 시행하자고 하면 정책을 만드는데도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럼 정책을 만드는 기준은 또 무엇이냐? 그럼 임대료냐? 그럼 그런 데이터가 우리가 다 있느냐부터 해가지고 한번 임금이 내려간 지역은 저임금 낙인 효과로 노동력이 빠져나가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저임금 정책을 놓고 여권 내 엇박자가 또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김동연 경제부총리. 지방에서 결정을 좀 준다든지 하는 것들도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이미 미국, 검토를 하고 프랑스, 있습니다만 일본, 중국.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거론되자 다시금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책 보조를 맞춰가야 할 여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 측도 당정이 논의해서 조율한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이번 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경제 정책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엇박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을 놓고선 정부 여당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정은 서울 주변 그린벨트를 풀고 신도시를 조성하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광명시 등 수도권 인근 지자체로 공공택지지구 지정과 개발 방식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번지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고령층의 연금을 줄이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44,730여 명으로 1인당 평균 13만 4,170원이 줄었습니다. 국민연금 게시판에는 노인이 일하는 것도 힘든데 용돈 수준의 연금을 깎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당장 폐지 시 수급 불균형이 생긴다며 근로고령자 증가 속도에 맞춰 수급 연령 상향 조정 시점에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시장과 시스템의 불균형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총재는 4일 한은에서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 동향 간담회에서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불균형 누중은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등을 의미합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업 투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하강 신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대내외 환경 악화와 함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회 간접 자본, SOC 예산 확대 등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투자 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장기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설비 투자는 1.4% 감소하며 6개월째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전체 산업 생산은 7월에 비해 0.5% 늘며 2달째 증가했지만 반도체 설비 투자가 조정이 이뤄진 탓입니다. 금년 3, 4월경부터 반도체 업체들의 설비 증설이 마무리되면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특수산업용 기계 투자가 줄면서 감소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내수 부진에 따른 기업들의 심리 악화도 문제입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수출 기업은 개선된 가운데 내수 기업의 심리가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한 98.9를 기록했습니다. 5개월째 하락했는데 통상 6개월 연속 하락하면 경기가 정점을 찍었다는 기준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회 간접 자본 SOC 등 강력한 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OC 쪽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쪽이 고용 창출 효과도 높고요. 그리고 성장이나 주변 산업에 대한 연관 효과는 높기 때문에 그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 개선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기업이 투자를 계속 꺼리면서 향후 고용 증가도 크게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지난해 20대가 가장 많이 취득한 국가기술 자격증은 지게차 운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계속 1위였는데 처음 순위가 바뀐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김태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발간한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은 지게차 운전기능사였습니다. 연령대별로도 10대와 40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이었습니다. 지게차 운전은 그동안 은퇴 후 산업 현장에 뛰어드는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은 층의 선호도 높아지면서 20대에서는 처음으로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20대가 가장 많이 몰렸던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은 지난해 3위로 밀려났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은 공무원 시험 등에서 주어졌던 가산점이 올해부터 없어지면서 인기가 시들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 측은 지게차 운전기능사의 경우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지원자가 몰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20대 남성이 많이 취득한 자격증은 지게차 운전기능사에 이어 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기능사 순이었습니다. 20대 여성도 네일 미용사, 피부 미용사, 메이크업 미용사 순으로 당장 취업에 도움되는 자격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처럼 경쟁과 이윤을 넘어 사회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 활동을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데요. 서울 지역 곳곳에서 사회적 경제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학교가 들어섭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협동조합으로 스페인 국내 총생산의 10%를 창출해내며 사회적 경제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는 몬드라곤 그룹. 그 시작은 주민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1944년 설립한 기술학교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몬드라곤 그룹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기술학교가 설립됩니다. 내년에 문을 여는 2곳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린 국제사회적 경제협의체 G세프 3차 총회에 의장으로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적 경제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여름 삼양동 옥탑방에서 생활하며 보니 동네 가게들이 사라졌다면서 기술학교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주거환경관리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졸업생들이 만든 협동조합과 기업에 서울시가 보조하는 동네 사업을 맡겨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골목 경제까지 되살리는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는 또 공동육아와 공동밥상 등 아파트에 기반을 둔 소비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주거와 일자리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소셜벤처 허브센터를 세울 계획입니다. 박 시장은 총회에서 공유된 사회적 경제 우수 사례와 몬드라곤 등 다른 도시의 사회적 경제 정책을 연구해 연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2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조성혜입니다. 요즘 치킨, 피자 같은 배달 음식 주문할 때 전화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해보신 경험들 많으실 겁니다. 배달앱 시장이 매년 고속 성장해 최근에는 3조 원 규모가 됐는데요. 하지만 정작 음식점들 사정은 썩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정선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스마트폰, 1인 가구 증가 등에 힘입어 배달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으로 3년 전보다 2배 커지면서 전체 음식 배달 시장의 20%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 속도만큼 음식점주들의 불만도 커졌는데 원인은 바로 광고비와 수수료입니다.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의 경우 눈에 잘 띄는 슈퍼리스트에 광고를 하기 위한 비공개 입찰에 음식점주들의 불만이 거셉니다. 그 입찰 금액이 깜깜해요. 만약에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올려야죠. 그럼 처음 출발할 때 내가 10만 원짜리가 어느 순간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가 가 있는 거예요. 요기요 등 다른 배달앱은 15%의 높은 결제 수수료에 광고비까지 받아 음식점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실은 15,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 팔아서 배달앱 수수료를 최대 2,325원, 즉 약 한 14%, 15% 정도의 그런 광고비가 촉진비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배달앱 측은 음식점주들의 입장을 반박합니다. 슈퍼리스트를 쓰시는 그 6%의 사장님들 중에서 200만 원 이상 쓰시는 분이 0.2%밖에 안 돼요. 음식점주들에게 사실상 독일 등 성배였다는 비판을 받는 배달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상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한류 붐을 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진출에 앞서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한류의 이미지까지 저해하는 중국 내 상표권 선점 문제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최근 인터넷과 SNS가 활성화되며 우리 브랜드들이 실시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중국과 동남아 등지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이 중국의 경우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이 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빙수 브랜드인 설빙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으며 2014년 중국에 진출했는데요. 그런데 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설빙 매장일까요? 참고로 하나는 정식 설빙 매장이고 하나는 중국 내 짝퉁 설빙 매장입니다. 글쎄요. 얼핏 봐서는 이 메뉴도 그렇고 코리안 디저트라는 슬로건까지도 똑같아서 두 곳 다 동일한 매장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정답을 알기 전까지 두 곳 모두 설빙에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매장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앞쪽만이 진짜 매장이고 뒤쪽은 짝퉁 설빙 매장입니다. 하지만 현지에 사는 중국인은 물론 매장에 방문하는 한국인까지 이곳을 중국 내 정식 프랜차이즈 매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설빙의 로고와 메뉴는 물론 진동벨, 종업원 복장, 냅킨까지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설빙이 중국에 진출할 당시 이러한 유사 설빙 매장이 중국 내에 300여 곳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네, 당황스럽습니다. 이 엄연히 정식 매장이 있는데 모든 걸 따라하는 짝퉁 매장이 있다니 어떻게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건가요? 네, 바로 상표권 때문입니다. 중국 내에는 해외 진출이 점쳐지는 한국의 인기 브랜드들의 상표를 미리 등록해놓는 상표 브로커들이 상당수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러한 상표 알박기에 설빙이 당한 겁니다. 결국 짝퉁 설빙으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설빙은 한때 중국 내 매장 철수까지 고려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상표 알박기에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설빙만이 아닙니다. 이 닭강정으로 인기를 얻게 된 우리나라의 식품 기업 DFC의 경우에도 중국 진출을 준비하며 이미 자신의 상표가 중국 내에 출원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상표를 등록한 브로커는 상표를 돌려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매장 내 본인이 만든 정수기를 설치하는 조건을 내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업체는 상표를 사는 대신 소송에 들어가 승소를 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며 영업에 큰 차질을 입게 됐다고 합니다. 와, 정말 황당하네요. 아무리 해외 기업이라고 하지만 정식 브랜드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상표를 등록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바로 중국 상표법의 선출원주의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실제 사용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국제 관행과 달리 자국 내에서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상표의 우선권을 주는 시스템 때문인 건데요.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해서 먼저 상표권을 등록한 뒤 이익을 편취하는 브로커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내 상표 브로커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량으로 한국 브랜드를 선점 출원하여 상표권 매매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기업형 대량 선점 상표 브로커, 또 중국 진출 과정에서 중국 거래처에서 상표를 먼저 출원해서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 그리고 개인 사업에 선점한 한국 상표를 이용하는 현지 소매상형 상표 브로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건 기업형 대량 선점 상표 브로커인데요. 중국 특허 정책은 한글이나 영어로 상표권을 등록해도 이를 다시 한자와 섞어서 등록하는 게 가능하고, 식품업종으로 등록한 치킨 프랜차이즈를 다시 닭고기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브로커들은 상표를 판 뒤에도 다시 다양한 형태로 상표권을 등록, 추가적인 편취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악질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분명 상표 도용이 의심스러운 상황임에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는 이미 상표 선점을 한 사람에게 영업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상표권을 정식으로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되면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들은 빠른 진출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상표권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애플 역시 아이패드 상표를 선점한 중국 기업에 6천만 달러를 내야 했을 정도로 중국 내 상표권 선점 문제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중에서 상당수가 이러한 피해를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국내 기업의 상표가 외국 브로커들에 의해 무단 선점된 건수가 2,36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리바게트, 아모레, 굽네치킨, 풀무원 역시 피해 대상이었습니다. 추정 피해액만 해도 249억 5,900만 원에 달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짝퉁 매장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한류 이미지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짜 상표로부터 보호하고자 이 공동 방어 상표까지 만들었지만 정작 중국 내에서 행정적 절차도 거치지 못해서 앞으로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네, 한국의 TV 프로그램을 그대로 표절하는 이 황당한 경우에 이어 이제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리 브랜드마저 도용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 막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정부의 발빠른 대처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하게 피해당하는 우리 기업이 없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시간 안채환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